네, 정직하고 솔직한 뉴스입니다. 뉴스인 시작하겠습니다. 4월 12일이고요. 목요일입니다. 한동안 메인 뉴스에서 잘 안 보이던 경상북도 성주의 사드 기지가요. 오늘은 맨 위로 올라왔습니다. 국방부가 사드 기지의 공사 장비와 자재를 반입하려고 했는데요. 공사 반대 주민들과 다시 충돌을 한 겁니다. 오전에 충돌이 시작이 돼서 일부 부상자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장수 기자. 네, 대구입니다. 자, 오전에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직도 충돌이 계속되고 있나요? 아니면 이른바 소강 국면인가요? 지금은 소강 상태입니다. 시위대와 경찰이 서로 식사도 하는 등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전 3시간이 지났지만은 아직까지 그동안에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약간의 부상자가 있었다고 하지만은 확인해야 될 상황입니다. 3시간 전쯤인 오늘 오전 10시 반 무렵부터 경찰의 강제 해산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우선 인간 방패를 형성하고 있는 사드 반대 단체와 주민 100여 명을 강제 해산시키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위대 해산 작전에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드 반대 단체와 주민들은 기지에서 500m 떨어진 진박교 위에서 알루미늄 막대기로 방패를 치고 경찰의 강제 해산에 강경히 맞서고 있습니다. 방패는 네모난 공간에 한 명씩 들어간 뒤에 녹색 거무망을 뒤집어서 회원들끼리 서로 연결되도록 제작돼 굉장히 견고해 보입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시위대에 여러 차례 자진 해산을 촉구하는 경고 방송을 했었습니다. 경찰은 시위대 해산에 이어 기지 진입로를 가로막고 있는 1톤 트럭 석 대도 다른 곳으로 치울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위대의 저항이 큰 데다가 트럭 등 장애물을 치우기도 쉽지 않아서 작전 완료까지는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강제 해산이 끝나는 대로 트레일러와 덤퍼트럭 등 차량 30여 대를 사드 기지로 들여보낼 작정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사드 기지 내 차량 진입은 지난해 11월 기지 안에 반입됐던 포크레인과 지게차, 불도저 등 공사 장비를 실어내는 작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직도 마무리되지 못한 장병 수소 누수 공사와 식당 확장 등을 위해서 모래와 자갈을 반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YTN 최장수입니다. 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번에는 언론에 미리 얘기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일정을 알리지 않고 미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존 볼턴 신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만남 때문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만난다고 합니다.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비공개 일정으로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지난달 방북 결과를 들고 미국으로 날아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미 정상회담에 물꼬를 튼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정 실장은 지난 9일 취임한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상견례겸 회동을 갖고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과의 연쇄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안보수장 간 한라인을 조기에 구축하려는 포석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첫 단추부터 성공적으로 꿰기 위해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대북 초강경파 진영을 꾸린 만큼 한미, 북미 간 비핵화 해법에 대한 이견을 조율해가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동반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맞춰 한미 외교라인의 소통도 더욱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조윤재 주미대사와 손턴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는 오는 16일 회동한 뒤 협의를 정례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다가오는 북미 정상회담 준비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선의 북한 비핵화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움직임은 물론 한미 간 공조도 더욱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북한 매체가 어제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소식을 내보냈지만은 관심을 모았던 대외적인 메시지는 싣지 않았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회의 소식을 보도하면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고 밝혔지만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석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말 또는 6월 초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은 물론 북핵 문제에 대한 언급 등 대외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고노 일본 외무상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것과 관련해서 일본 언론은 대체적으로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고노 외무상이 일본 주요 현안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 남북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줄 것을 요청했지만 문 대통령은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양국이 지속해서 협력하자고만 말하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고노 외무상이 이번 방안을 통해서 한일 간의 연대 강화를 확인했지만 북한에 대한 압력 유지를 중시하는 일본과 대화를 중시하는 한국 사이에서 온도차가 드러났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사히 신문 역시 고노 외무상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납치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확약을 받지 못했다고 소개하면서 방한의 성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네, 반면에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 거론해달라는 일본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미 정부 고위 관료가 납치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100% 일본과 함께 있으며 북미 정상회담 의제로 이것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아베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 측의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미국 정부도 인권 문제를 대북 교섭 카드로 사용하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엔 우리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과 관련해서 야당은 김 원장의 사퇴 그리고 엄정한 검찰 수사를 거듭해서 촉구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반면에 여당은 야당의 정치 공세가 과도하다면서 거듭해서 엄호했고요. 야당을 향한 반격에도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동우 기자. 예, 이동우입니다. 자, 김기식 금감원장 문제가 여전히 전국의 뜨거운 쟁점인데요. 먼저 야당들의 움직임부터 전해주시죠. 예, 먼저 자유한국당은 잇따라 의혹이 제기되는 김기식 원장에 대해 청와대와 여권이 사퇴 불가 입장을 밝히는 것과 관련해 국민을 무시하는 오기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장제원 수석 대변인은 김기식 지키기가 국정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되고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지 알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여당이 김성태 원내대표도 지난 2015년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당시 국익 차원의 정당한 공무였고 출장 경비 역시 국토부와 공항공사의 출장단에 포함돼 책정된 사안이었다며 민주당이 비열한 공격으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제1야당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김동철 원내대표도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주고받는 것조차 위법으로 만든 김영란법 주도자가 정작 슈퍼 갑질한 데 대한 민심의 분노가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청와대가 김기식 구하기를 위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김 원장의 뇌물죄는 가벼워지지 않는다며 김 원장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평화당도 청와대가 김기식 원장 논란에 대해 일부 금융기득권의 저항으로 해석하는 데 대해 매우 잘못된 인식이고 정략적인 접근이라며 김 원장의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도 상무위원회를 열어 김 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당론을 채택했습니다.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김 원장을 엄호를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일부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혹시 악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는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산하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간 게 공무라면 김기식 원장 역시 공무라고 방어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제보와 파악된 내용을 보면 야당 의원들의 피감기관 지원에 의한 해외 출장이나 비서진 대동 사례는 차고 넘친다며 다른 야당 의원에 대한 의혹 제기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박 원내수석 부대표는 야당이 김기식 원장 잡기에 혈안이 돼 개헌과 추경, 민생 입법을 처리해야 할 4월 국회 전체의 볼모를 잡는 걸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과도한 정치 공세를 멈추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김 원장 사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김두관 의원이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금감원장 문제가 심각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게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고요. 일부 의원들도 피감기관 돈으로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는 게 이례적이라면서 청와대가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동우입니다.
네, 우리 국민의 절반은 국회의원 시절에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사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어제 하루 동안 전국의 성인 5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부적절한 행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김 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50.5%로 집계됐습니다. 재벌 개혁에 적합하기 때문에 사퇴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은 33.4%였고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6.1%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내림세를 보여서 60%대 중반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를 받아서 지난 사흘간 전국의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 비율은 66.2%로 지난주 주간 집계 대비 1.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최근에 임명된 김기식 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이 급격하게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두 조사는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요. 리얼미터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김기식 원장 본인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였는데도 야당의 정치 공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행처럼 해온 국회의원의 이런 회의 출장에 대해 기준이 좀 더 엄격해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여야 모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야당 또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산하기관 돈으로 가면 공무이고 김 원장이 산하기관 돈으로 가면 사무입니까? 이 기회에 정치권 스스로도 자정과 자정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제1야당 원내대표를 제물삼아 비열한 방식으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구하려는 공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판이라도 이렇게까지 망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턴 동반 갑질 뇌물 외유와 국가를 위한 공무도 구별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지적 수준이 참 한심합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를 우롱하고 능멸하는 민주당의 자태는 더 이상 자유한국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제1야당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기식 원장의 일련의 행태가 피감기관에 대해서 갑질을 해서 삥 뜯고 또 출장해서 삥 뜯고 상임위 용역도 일감을 몰아가져가서 또 상임위 돈 뜯고 이런 식의 패턴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도덕성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NGO 출신의 원장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김기식 원장 이제는 자기의 거취에 대해서 결단을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재인 정부와 함께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하겠다면서 서울시장 3선 도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박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2011년 취임 뒤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국가 경쟁력 순위가 26위로 떨어지는 가운데 서울의 경쟁력은 6위로 상승했다면서 6년 시정의 경험과 실력으로 촛불광장의 정신을 일상의 민주주의로 뿌리내리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는 14일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60일 전인 14일부터 금지되는 행위를 공개하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이번엔 사건 사고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이었는데요. 제주에서 관광객들이 탄 열기구가 추락해서
조종사는 숨졌고요. 1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착륙을 하던 열기구가 아주 강한 바람에 밀려나면서 나무에 부딪혀서 사고가 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인철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자, 사고 관련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사고가 난 시각은 오전 8시 10분쯤이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의 물령아리 오름 북쪽 상공에서 13명이 탄 열기구가 추락한 겁니다. 열기구 안에는 조종사와 승객 등 모두 13명이 타고 있었는데 추락하면서 조종사가 숨지고 탑승객 12명은 경상입니다. 119 구조대는 사고 현장 인근에서 고사리를 채취하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사고 열기구는 새벽에 관광객 12명을 태우고 이렇게 비행을 마치고 착륙장인 송당 목장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목격자들과 소방 관계자는 열기구가 급하게 착륙하는 과정에 나무와 여러 차례 충돌하면서 탑승자가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당시 열기구는 강한 바람에 밀려가다가 나무에 부딪혔고 조종사는 조종관을 잡고 위기를 피하려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열기구 운영업체 관계자와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추락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열기구는 오름 열기구 투어라는 업체의 것으로 높이 35m, 폭 30m로 영국의 열기구 전문 제작업체에서 제작한 겁니다. 7명까지 탈 수 있는 이 열기구는 밧줄을 연결해 비행하는 계류식과는 달리 밧줄이 없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자유비행식 열기구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인철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전라남도 신안의 해상에서 어선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복된 어선 안에서 시신 2구가 추가로 발견이 돼서요. 지금까지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고요. 현재 3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송태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호남본부입니다. 자, 어선 충돌 사고 속보, 현재 상황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어선 내부에서 발견된 선원들의 시신 2구는 목포항 해경 전용 부두를 통해서 오전 11시 반쯤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선장 37살 김모 씨를 비롯한 3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은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복된 배는 저녁 8시쯤 예인선으로 인접한 흑산도항으로 끌어올 예정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오늘 새벽 0시 40분쯤입니다. 전남 신안군 매물도 북서방 10km 해상에서 15톤급 어선인 2007 연흥호가 탄자니아 선적의 500톤급 냉동 화물선과 충돌했습니다. 선원 6명이 타고 있던 2007 연흥호는 충돌 직후에 전복됐습니다. 사고 발생 50분 뒤인 새벽 1시 반쯤 민간 어선이 선원 1명의 시신을 발견했고 오전 8시 반에는 전복된 배 안에서 선원의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경비함정과 해군함정 등의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방제정을 투입해 기름 유출로 인한 해상오염 피해를 막고 있습니다. 해경은 화물선 승선원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송태엽입니다. 네, 지금까지 3명 사망이고요. 3명 실종인데요.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에 있는 사우나에서 불이 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6명이 부상을 입었고요. 49명이 대피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34분쯤이었는데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사우나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구조대원 68명을 투입해서 옥상과 계단으로 대피한 찜질방의 손님 49명을 구조했습니다. 6명은 연기를 들이마셨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은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1층 일부를 태웠고요.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건물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이 돼서 불길이 크게 번지지 않았다고 소방본부는 설명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올해 들어서 잇따라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에 서울 중구 태평로 한은본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최저금리에서 벗어난 이후에 세 번째 동결 결정입니다.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사태로 투자자들의 불신이 확산하는 가운데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 대표기관인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 사고 예방을 위한 모범 규준을 허술하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범 규준에는 자사주나 배당 관련 내용이 아예 빠져 있어서 증권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서로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 규준에 자사주 등에 대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산업은행이 STX조선노사가 제출한 자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정관리 신청 계획도 철회가 돼서 파국을 피하게 됐습니다. 임승환 기자입니다. STX조선노사의 자구계획안이 제출된 지 하루 만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산업은행은 STX조선이 낸 노사 확약서를 검토한 결과 정부와 채권단이 요구한 수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정관리 신청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채권단은 인건비 75% 감축 등을 통한 고정비 40% 절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500여 명의 희망퇴직이나 협력업체 이직 등이 포함됐습니다. 반면 노조는 총파업으로 맞서며 인력 감축에 반대했습니다. 최종 시한까지 넘기며 노사는 머리를 맞댔고 무급휴직과 급여 삭감 등을 통해 요구 수준에 맞추기로 합의했습니다. 확약서에는 생산직의 경우 앞으로 수년 동안 1년에 6개월 무급휴직을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장윤근 대표이사도 담화문을 내고 2년 안에 회사가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수주한 6척의 선수금 환급 보증이 발급되고 친환경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수주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파국으로 치닫던 STX조선 사태가 한숨을 돌리며 자체 회생을 도모하게 됐지만 인적 구조조정 대신 상당한 고통 분담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임승원입니다. 휴대전화 요금의 원가 산정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7년 만에 그리고 사건이 대법원에 넘어온 지 4년 만에 결론인데요.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1년 5월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요금 원가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방통위가 대부분의 자료를 비공개로 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입에 큰 손질을 하겠다는 소식에 깜짝 놀라서 내용을 봤는데요. 너무 좀 복잡하고 또 뭘 하겠다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는 학부모들이 많았습니다. 교육부가 확실하게 뭘 정하지 않고 입시의 쟁점만을 정리하고는 모든 결정을 국가교육회의의 몫으로 넘겼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교육회의는 국민의 뜻을 모아서 결정하겠다고 했으니까 결국 가장 복잡한 이해가 엉킨 대학 입시의 문제를 국민들 스스로 풀어야 하는 셈이 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의 대학 입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뜻은 명쾌합니다. 무엇보다 공정하고 또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안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거 다 빼고 시험 치르고 학생 뽑는 방법만 경우의 수가 무려 30개가 넘습니다. 심지어 김상곤 부총리는 평소 소신과 다른 말을 해 깜짝 놀라게 하고는 제가 장관에 이제 취임하기 전에 다양한 의견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했던 적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장관이 되고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서둘러 말을 바꾸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였습니다. 교육부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자 진보 보수를 대표하는 교육단체 교총과 전교조에서 오랜만에 같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교육부. 그런 만큼 스스로 원했는지 아니면 억지로 맡았는지 말을 안 해 알 순 없지만 모든 결정은 국가교육회의에 몫이 됐습니다. 워낙 이해가 엉켜 국민 의견 모으기가 쉽진 않을 거란 말이 많은 가운데 교육회의는 오는 16일 공론화를 어떻게 할지 그 계획을 발표합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저희가 앞서 자막으로 먼저 전해드린 소식입니다. 검찰이 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 남부지검에 배당해 정식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밀라노에서 베니스로, 베니스에서 로마로 4일 동안을 이동으로만 있습니다. 이게 해외 연수 프로그램 맞습니까? 이렇게 19대 국회의원 시절 국제기관의 외유성 출장을 강하게 질타했던 김 원장도 2014년 3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피감기관의 지원 속에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비용은 한국거래소와 우리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원했습니다. 세 차례 공무 출장에는 피감기관 예산 4천여만 원이 들었고 2번은 보좌관과 인턴 직원도 동행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한 가운데 검찰이 수사 부서를 배당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 원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형법 129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뇌물은 부정한 청탁 여부를 떠나 금품을 주고받은 사람의 직무 관련성만 입증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이던 김 원장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갔다면 뇌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구체적인 일정과 출장 목적을 살펴봐야 하지만 검사가 피의자의 돈으로 여행을 간 것과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1991년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3명의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가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결국 김 원장은 개인 여행의 목적이었느냐 또 공적인 목적이었더라도 필요한 출장이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검찰이 CJ 이미경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형량이 구형에 못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 계좌를 보유한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4개 증권사에 과징금 33억 9,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사들은 먼저 국세청에 과징금을 납부하고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이 회장 측에서 9억 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달부터 벌어진 재활용 자원 수거 거부 사태로 수도권 일대에 적체된 폐지 2만 7천 톤을 제지업체들이 급히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오늘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지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국산 폐지 선 매입 및 비축 사업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작 결함이 발견된 한국 GM과 BMW, 아우디, 링컨, 미쓰비시 등 33개 차종 6만 9천여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GM의 윈스톰, BMW의 320i 등 12개 차종, 아우디 Q5 쿼트로 등 6개 차종이 대상입니다. 오늘 바깥 날씨 좋습니다. 먼지 걱정도 없고요. 기온도 올라 따뜻합니다. 꽃놀이하기 좋은 날씨인데요. 벚꽃 축제가 열리고 있는 여의도 윤중로 연결합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여의도 윤중로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날씨가 좋아서요. 시민들 많이 나와 있다고요? 네, 화사하게 핀 벚꽃이 이보다 예쁠 수가 없습니다. 간간히 봄바람이 불어올 때면 분홍빛 꽃비가 내리는데요. 오늘 날씨도 따뜻하고 공기도 깨끗해서 꽃놀이 즐기기 정말 제격인 날씨입니다. 연인들은 두 손을 꼭 잡고 꽃길을 거닐기도 하고요. 가족이나 친구들도 사진을 찍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 맑은 하늘 아래 짙어진 봄 기운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전기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7도, 광주 8도, 부산은 13도로 예년 기온의 1도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8도, 광주 21도, 부산은 23도로 예년 기온의 1도에서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다만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 밤부터 제주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밤사이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반짝 쌀쌀하겠지만 일요일부터는 다시 따뜻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영동과 영남 지역에는 이틀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윤중로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지리산에는 1년에 8개월은 사람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곳이 있습니다. 반달곰이 사는 원시림을 간직하고 있는 칠선 계곡인데요.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잠깐 개방됩니다. 김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리산에서도 가장 험하다는 칠선 계곡에도 봄빛이 한창입니다. 계곡을 따라 산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계곡 초입부터 지리산 정상 천왕봉까지는 9.7km. 계곡을 따라 33개의 소와 7개의 폭포가 굽이굽이 이어집니다. 여름이면 귀가 먹먹할 만큼 우렁찬 물소리가 계곡을 흔듭니다. 설악산 천불동 계곡, 한라산 탐나 계곡과 함께 우리나라 3대 계곡으로 불리는데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멸종 위기종 쇳불 투구꽃과 부상나무, 만병초 등 다양한 식물이 자라고 반달 가슴곰이 서식할 정도로 생태 환경도 뛰어납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08년부터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천혜의 비경 가운데 비선담에서 천왕봉까지는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마다 5, 6월과 9, 10월 넉 달만 개방됩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2차례 월요일과 토요일 미리 예약한 인원 60명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이드의 인솔을 받아야 합니다. 희귀한 야생 동식물과 깨끗한 환경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정해진 탐방로만 이용해 주시고 취사, 흡연, 음주를 하지 않는 등 착한 탐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칠선계곡 탐방 예약은 국립공원 예약 통합 시스템에서 이달 16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오늘은 날이 좋다지만 그동안 꽃샘추위에 강풍까지 이어지면서 농작물 냉해가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냉해는 보험 특약사항이고 보상 절차도 까다로워서 농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얀 꽃으로 뒤덮인 배과수원. 아름다운 봄 풍경이지만 배밭을 바라보는 농심은 이미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최근 계속된 꽃샘추위로 일찌감치 꽃망울을 터뜨린 배꽃들이 까맣게 얼었기 때문입니다. 영하권을 맴도는 이상저온으로 배꽃 씨방이 거의 다 얼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됐습니다. 과수원 농사도 망쳤지만 더 큰 문제는 배나무 관리를 계속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꽃이 다 얼어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죽었으니까 관리를 안 하면 좋은데 내년으로 해서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관리하고 가을에 가서는 수확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 농민들은 죽을 상이죠. 이제. 논산 지역의 경우 240여 헥타르에 이르는 배과수원 가운데 90% 이상이 냉해로 올해 사실상 배수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저온 피해에 대비해 살수장치를 가동하고 착과율을 높이기 위해 인공수분 횟수를 늘리는 등 응급 조치를 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기상이변이 심화되면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늘고 있지만 냉해는 특약사항으로 과수농가 대다수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보험 관계도 지금 냉해 보험에 좀 더 냉해 쪽에 좀 구체적으로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좀 올해 같은 경우는 농가에 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냉해 면적은 배를 중심으로 복숭아, 인삼, 감자 등 2천여 헥타르. 여기에다 재해보험금 보상 절차가 까다롭고 그나마 보험금은 가을에나 받을 수 있어 피해 농민들의 상실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스페인의 명문 레알 마드리드가 극적으로 유럽 챔피언스리그 4강에 진출했습니다. 김동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홈에서 열린 1차전에서 3대 0으로 진 유벤투스. 마드리드 원정에서는 초반부터 힘을 냅니다. 전반 2분 케드라의 크로스를 받은 만주키치가 머리로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만주키치는 전반 37분 리슈타이너의 크로스를 받아 또다시 헤딩골을 터뜨립니다. 만주키치의 헤딩골로 2골을 따라간 유벤투스는 후반에도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후반 15분 마투이디가 공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으며 기어이 세 번째 골을 터뜨립니다. 1, 2차전 합계 3대 3 동점. 연장으로 돌입할 것 같았던 후반 추가 시간. 레알 마드리드의 바스케스가 페널티킥을 얻어냅니다. 강하게 항의하던 부폰 골키퍼는 퇴장당합니다. 키커로 나선 호날두는 침착하게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팀을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올려놓습니다. 챔피언스리그 150경기에 출전한 호날두는 챔피언스리그 통산 120골, 11경기 연속골이라는 신기록도 세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도 세비야를 제치고 2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이번 시즌 4강팀은 레알 마드리드와 바이에른 뮌헨, AS 로마와 리버풀로 압축됐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니퍼트와 왕에이중이 선발 맞대결을 펼친 KT와 NC의 마산 경기에서 KT 유니폼을 입고 돌아온 노장 니퍼트가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이 괴물 신인 강백호는 시즌 5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KT의 괴물 신인 강백호가 6회 NC의 두 번째 투수 배재환으로부터 시즌 5호 홈런을 쏘아 올립니다. 장단 21개의 안타를 터뜨리면서 화력을 가시한 KT는 NC를 12대 4로 크게 물리치고 단독 3위에 올라섰습니다. NC는 5연패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두 팀의 신구 외국인 투수 선발 맞대결에서는 KT의 니퍼트가 승리했습니다. 7년간의 두산 에이스 생활을 정리하고 KT에 새롭게 둥지를 튼 니퍼트는 5이닝 동안 홈런 3개를 내주며 4실점했지만 타선의 도움으로 시즌 첫 선발 등판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챙겼습니다. 니퍼트와 맞대결을 벌인 NC의 타이완 특급 용병 왕웨이중은 5이닝 동안 안타 10개를 맞고 5점을 내줘 팀의 연패를 끊는 데 실패했습니다. 선두 두산은 연이틀 삼성을 꺾고 연승 행진을 6연승으로 늘렸습니다. 5대 0으로 뒤지던 두산은 6회 터진 김재호의 3점포 등으로 경기를 뒤집어 7대 6 한 점 차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는 기아를 꺾고 기분 좋은 3연승을 달렸고 LG는 SK를 3대 0으로 이기고 전날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롯데는 6회에만 7점을 뽑는 등 장단 17안타를 터뜨리면서 넥센을 12대 0으로 완파해 올 시즌 처음으로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2안타 빈공에 허덕인 넥센은 5연패에 빠졌습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네, 외신 몇 개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시리아의 미사일 공격을 예고하면서 러시아에 준비하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미사일을 쏘면은 요격을 할 것이라고 한 러시아 대사의 발언을 겨냥한 것인데요. 미국과 러시아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입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시리아를 타격하기 위해 지중해로 출발한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간 격한 설전이 오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멋지고 새로운 스마트한 미사일이 시리아로 갈 것이니 러시아는 준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시리아를 겨냥해 미사일을 쏘면 격추하겠다고 한 레바논 주재 러시아 대사의 언급도 인용했습니다. 특히 양국 관계가 과거 냉전 때보다 악화됐다며 그럴 이유가 없고 러시아도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러시아 외교부는 순항 미사일은 테러범에게나 쏘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증거가 없다는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시리아 공격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만 남았습니다. Is the U.S. military ready right now to conduct a counter retaliatory strike if ordered? We stand ready to provide military options if they're appropriate, as the president determined. 영국과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도 미국과 함께 응징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 사령부와 화학무기 시설을 타격하는 대규모 공습이 예상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미국 등 서방과 러시아 간 긴장이 고조되고 대리전 가능성까지 우려되면서 국제유가가 3년여 만에 최고치로 급등했고 주가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네, 관련해서요. 러시아의 반응이 바로 나왔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겨냥 위협성 발언에 대해서 상식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1일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에서 러시아에 주재하는 신임 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계 상황이 갈수록 혼란스러워지고 있지만은 상식이 이기고 세계 모든 시스템이 더 안정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시리아를 겨냥해서 트윗 경고를 하고 나서 바로 몇 시간 뒤에 나온 겁니다. 네, 최근에 자국민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시리아군이 미국 등 서방의 공습에 대비해서 군 기지 등 주요 군 시설을 비웠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시리아군이 서방의 공습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정보를 받은 뒤에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주요 군 건물을 비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국방부와 군사령부 건물들이 지난 이틀간 비어있는 상태고 다마스쿠스 밖에 있는 군 비행장, 정예 4사단과 공화국 수비대 기지도 비웠다고 전했습니다. 네,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알제리에서요 군 수송기가 추락해서 탑승자 250여 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알제리 당국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사흘 동안 애도 기간을 정했습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추락한 비행기에서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주민과 구조대원들이 도착했지만 화염 때문에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북부 알제리에서 군 수송기가 추락해 250여 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군용기는 현지 시간 11일 오전 알제리의 수도 알제 남서쪽 부파리게 위치한 군 공항을 이륙한 직후 추락했습니다. صباح هذا اليوم في حدود الساعة 8 سقطت طائرة نقل عسكرية من نوع اليوشين كانت متوجهة من القاعدة الجوية بوفريك نحو تندوف. 사고 수송기는 추락돼 받은 충격과 화염으로 기체의 앞부분이 크게 훼손됐습니다. 알제리 국방부는 사고 비행기에는 군인과 군인 가족, 승무원 등 257명이 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모로코에 대항하는 폴리사리오 해방전선 대원과 가족 30명도 포함됐습니다. 사고 군용기는 소련제 일류신 76으로 추락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들은 이륙 직전 군용기 엔진에서 불꽃이 일었다고 말했습니다. 알제리 정부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사흘 동안 국가 애도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알제리에서는 2014년 2월에도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태운 C-130 허큘리스 수송기가 추락해 77명이 숨졌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네, 그리고 볼리비아 서부에 있는 주석광산에서 현지 시간으로 11일에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최소한 8명이 숨졌고요. 15명이 다쳤다고
오리손테스 라디오 등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폭발 사고는 수도 라파스입니다. 라파스에서 남서쪽으로 274km 떨어진 우아누니 광산에서 한 대형 트럭이 다이너마이트와 광부들을 태우고 광산에 진입을 하던 도중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폭발 당시 현장에는 약 40명의 광부가 있었는데 폭발로 대형 트럭이 두 동강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미국의 국가 요인이자 공화당의 의회 수장이었죠. 폴 라이언 연방 하원 의장이 갑자기 돌연 은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청소년기인 자녀들과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다라고 은퇴 이유를 밝혔는데요. 혹시 침몰 직전인 공화당을 버린 것이지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입니다. 1998년 28의 나이에 위스콘신주 연방 하원 의원이 된 뒤 내리 10선을 지켜온 폴 라이언. 2012년엔 밋 롬니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 후보에 나서며 40대 기수로 우뚝 섰고 2015년부터는 입법부 수장인 하원 의장을 맡아왔습니다. 그런 그가 오는 11월 중간선거 불출마와 함께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I am announcing that this year will be my last one as a member of the House. To be clear, I am not resigning. I intend to fulfill my served term as I was elected to do. But I will be retiring in January. 정치적 입지의 정점에서 돌연 은퇴를 선언한 이유는 바로 가족입니다. 새 임기를 맡으면 현재 10대인 세 자녀와 함께하지 못하고 주말 아빠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My dad died when I was 16. The age my daughter is. And I just don't want to be one of those people looking back at my life thinking I spent more time with my kids when I know if I spend another term, they will only know me as a weekend father. 라이언이 이런 결단은 가족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미국적 가치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하지만 다른 정치적인 해석도 나옵니다. 성향이 맞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편한 동행을 끝내고 공화당의 고전이 예상되는 11월 중간선거의 책임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Did the chance that you might not be Speaker come November if Democrats possibly take the House factor at all? No, none whatsoever, actually. Look, you all know me. I didn't take this job to get the gavel in the first place. I'm not a guy who thinks about it like that.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라이언은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평가했지만 라이언이 빠진 공화당의 중간 선거가 한층 더 어렵게 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네,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의 CEO죠. 마크 저커버그가 어제 상원에 이어서 오늘은 하원 의원들로부터 정보 유출 관련 추궁을 받았습니다. 저커버그는 오늘도 정보 유출에 대한 폭넓은 책임을 인정하고 큰 실수를 했다면서 거듭해서 사과했습니다. 오늘 질의에 나선 하원 의원들은 페이스북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과를 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진정성 있는 책임론을 촉구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어제 비교적 순조로웠던 상원 합동 청문회보다 오늘 하원 청문회가 더 격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대담 시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언론의 일정을 얘기하지 않고 미국으로 건너갔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신임 보좌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안보사령탑 간의 한 라인을 구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오늘 전문가들과 함께 이 외교 안보 현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의 수석 연구위원님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 당초 언론에서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 오늘 뭐 이미 만났다는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나중에 결국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다고 정리가 된 거죠. 혹시 왜 그런지 들으셨습니까? 일단 어제 미국 갔었죠. 정의용 실장이 가서 이제 오늘
어제 가상은 포틴저를 만난 것 같고 네. 볼턴 보좌관은 못 만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미국의 정황들이 지금 조금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있죠. 아시는 바처럼 시리아 문제 때문에 조금 전에 저 리포트도 나갔었죠. 네, 그렇습니다. 시리아 문제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예전에 2014년에도요. 시리아에서 화학 무기를 사용해서 민간인이 살상 입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화학 무기를 사용하면은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국제사회 공언까지 했었는데 화학 무기 사용했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입장이 조금 곤란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다시금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좀 항목까지 지금 배치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늦어지고 있어서 지금 이틀째 있다가 내일 만나는 거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참고로 지금 저희가 보내드리는 저 영상은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자료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언론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촬영을 못했는데요. 이번에 간 이유가 존 볼턴 신임 보좌관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아무래도 그 존 볼턴 신임 보좌관이 이제 4월 9일자로 네. 임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 시간으로 하면 사흘째 네, 이제 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 정식으로 일을 시작한 이후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일정을 잡아서 만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미국이 이제 시리아 문제가 겹치면서 네.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이제 미국 시간으로 어제 저녁에 만나지 못하고 이제 오늘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요. 네. 그 동안은 이제 정의용 실장과 이제 맥마스터 전 보좌관 사이에서는 관계가 상당히 돈독하게 이루어졌었고 맥마스터 보좌관이 이제 정의용 실장을 자택으로 초대하는 등 좀 그 국가의 직위 대 직위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도 상당히 친분 관계를 그러니까 뭐 쌓은 것으로 정맥 라인이 괜찮았다 뭐 이렇게 했었죠. 네, 그렇게 됐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존 볼턴 신임 보좌관이 옴으로써 이제 개인 물론 이제 국가 대 국가로서 직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공식적인 관계는 이어지겠지만 앞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의 신뢰 관계를 쌓으면서 앞으로 있을 한국과 미국 간의 여러 현안들을 다룰 것인지 그런 부분이 이제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예. 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얼마만큼의 어떤 관계를 좋게 할 것이냐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정의용 실장 측에서는 되도록이면 빨리 만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네. 되도록 빨리 만나야지 그분에게 첫 인상,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전략들에 대해서 빨리 인식을 시켜야지 그것을 가지고 본인의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만나는 것이 서로가 호흡을 같이 하는데 한국으로서는 주도권을 잡는 데 대단히 유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빨리 만나고자 했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은 조금 늦어지는 상황인데요. 존 볼턴이라는 인물을 익히 여러 번 뭐 보도가 되고 언론에 네. 알지만은 우리 정호영 실장하고 조금 맥락이 다른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네.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외교적으로 정호영 실장이 존 볼턴을 설득해내고 그 라인을 구축할 것인가 앞으로 뭐 두고 봐야 될 문제입니다. 당연히 핫라인 뭐 전화 통화는 편하게 직책상 NSC를 서로 같이 주관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핫라인은 뭐 크게 문제 없이 서로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속내와 전략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서로가 더 조율하게 될지는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맥락이 좀 다른 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얘기가 나온 김에요. 맥락이 어느 정도 다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물론 맥마스터도 이제 우리에게는 상당히 강경파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이제 존 볼턴 신임 보좌관 경우에는 그보다도 네네 신임 보좌관 경우 이제 직을 시작한 이후에는 아직 그 특별히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네. 북한에 대한 신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써 네. 북한이 어떠한 협상을 통해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전제하에 지금까지 많은 발언들을 해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북한의 정권 교체가 없으면 핵을 없애는 방안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군사적 옵션을 사용 가능성도 많이 거론하고 했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이런 협상이 진행되면서 북한이 어느 정도 미국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임하는지 그런 부분이 앞으로 존 볼턴이 기존에 본인이 가졌던 입장을 수정하느냐 아니면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북한에게 강경한 협상책을 가지고 가느냐 뭐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정의용 실장으로서는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지금 현재 대북 정책을 이끌고 가는 입장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보면 이 만나는 접촉 라인이 우리는 청와대고 미국은 백악관에서 그
고위층에서 직접 접촉을 해요. 우리 외교부가 안 보인다는 뭐 얘기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정상적인 건지 아니면 좀 이상한 건지요? 일반적인 외교 안보 관계로 보면 조금 비정상적인 것만 사실입니다. 네. 청와대에서 처음 출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가 너무 입김이 강하게 활동하는 것은 자제하겠다, 최소화시키겠다라고 해서 각 그 부처가 네.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셨던 것도 있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대북 특사를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네. 외교부가 끼어들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외교부는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의 외교 행위를 할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네. 북한 우리를 헌법상으로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있죠. 예. 참여를 애초에 못하게 됐었던 거죠. 통일부가 나서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다 예. 보니까는 정유일 예. 실장이 대통령의 이제 복심을 신복 마음을 갖고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서로 전하는 입장을 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그 입김이 커지게 되고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지금은 대들 수 없게 이제 정호영 실장이 존 볼턴도 만나고 여러 가지 북한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의 핵심 키 액터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존 볼턴 이야기를 조금 더 첨언해서 드리면 예. 존 볼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공화당에서 말하는 현실주의자라고 말하는 거 조금 또 맥락이 다릅니다. 네. 익히 지금 것처럼 존 볼턴을 네오콘이라 그럽니다. 뉴 네. 컨서버티브라 그래서 신보수주의라고 그러거든요. 네. 부시 정부 때 사람이죠. 네. 신보수주의라는 것은 그냥 국가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떠한 행동이나 할 수 있다라는 현실주의하고는 조금 더 맥락이 다릅니다. 신념을 더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구분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에 조금의 덜 이익이 되더라도 그것이 악이라면 그것을 응징해야 된다는 것이 네오콘 신보수주의 기본적인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런 입장이 있었던 선두주자였던 존 볼턴이기 때문에 네. 대단히 이번에 이 한국과 미국 간의 입장 조율을 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네, 어려울 수가 있겠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북 강경파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존 볼턴 보좌관의 임명 소식이 알려지고 난 뒤에 혹시 남북 대화 뭐 더 이후에 있을 북미 대화 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북한에 대한 신뢰가 이제 특히 존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는 전혀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네. 북한이 어떤 그 말뿐만 아니라 어떠한 구체적 조치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미국이 북한이 어떻게 하는 말을 가지고 거기에 네. 신뢰를 주어서 앞으로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그런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 월요일에 이제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각 회의에서 북한과 접촉을 해왔고 그리고 그 결과 5월 말 또는 6월 초에 이제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존 볼턴 보좌관의 임명이라는 그러한 변수가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가로막는 그러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지금 매우 낮아진 상태라고 볼 수 대통령이 있습니다. 일단 목표는 정해준 거고 이거를 잘 하시오 뭐 이런 의미로 얘기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여전히 북한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은 그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받을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장치를 북한이 제공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통령의 이런 발언도 있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그 어떤 직을 맡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직이 사람을 만든다고. 그 전에는 뭐 강한 얘기를 했더라도 어떤 직책에 오르게 되면 그 직책에 맞게 생각도 하고 행동한다는 걸 저희가 많이 봐왔는데 볼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뭐 그건 당연합니다. 어쨌든 예. 대통령의 입장을 보좌하는 것이 그 보좌관이지 않습니까? 볼턴의 그렇죠.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실행 방법이나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이제 볼턴은 여러 군데 부처에서 알고 이제 조언을 들어서 그것을 디자인해서 대통령이 보고를 하게 해서 최종 결심을 받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보좌관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전략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은 대통령이고 그 목표의 방법들을 여러 군데서 이제 찾아서 그것을 최적화시켜서 만드는 것이 이제 보좌관의 입장이거든요. 네. 뭐 그런 측에서 봤을 경우에 대통령의 전략적인 목표는 같이 간다 할지라도 그 수단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예. 볼턴의 입김이 대단히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관계가 맞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예. 좀 전에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얼마 전에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잠깐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e've been in touch with North Korea. We'll be meeting with them sometime in May or early June. And I think there'll be great respect paid by both parties, and hopefully we'll be able to make a deal on the denuking of North Korea. 예, 전 저기서 두 가지를 사실 얼마 며칠 된 얘기지만 주목했는데요. 당초 5월 말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5월하고 또 6월로 넘어갔어요. 이걸 좋은 징조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나쁜 징조로 봐야 될까요? 사실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5월 안에 이제 네. 북한을 만나겠다고 했을 때는 네. 사실 북한과의 접촉이 전혀 없이 우리 정부 특사단으로부터 전해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사를 전해 듣고 그때까지 만났으면 좋겠다는 어떤 희망 섞인 발언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과 접촉을 해왔다. 그리고 5월 내지 6월 초에 만날 것 같다라고 한 것은 이제 보다 현실적으로 구체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5월에서 6월 초로 넘어간다고 해서 협상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내포한 그러한 표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괜찮은 거네요, 그러면. 뭐 아직까지는 특히 네. 북미 간의 접촉이 계속 있어 왔고 이러한 일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존중하는 차원에서 회담이 되길 바란다 그런 표현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별히 회담 성사에 있어서는 특별히 우려할 만한 요인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 중에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했는데요. 어찌됐든 이게 중요한 축이죠, 비핵화 협상.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비핵화 협상은 상수화 시켜놓고 있습니다. 예. 비핵화 협상이 아닌 협상은 안 하겠다. 그러니까 비핵화 협상일 경우에 정상회담은 의미가 있고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니까는 이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핵심적인 목표가 비핵화 협상이다라고 지금 상수화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워싱턴 외교 당국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이 그러면 비핵화 했을 경우에 무엇으로 북한을 달래고 북한의 그 결단을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계속 하고 있는 입장인 거죠. 네. 수교 문제에서부터 해서 경제 지원의 문제, 뭐 인도적인 문제 우선 나오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체제 보장 같은 것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 첫 번째로는 이 시기를 5월까지로 했다가 6월 초도 했다는 것은 사실은 협상 전략이 있을 때는 일단은 본인이 상황이 되면 하겠다. 하기는 하는데 이거는 그냥 내가 한 말에서 내가 상황을 판단해서 내 의중 속에서 뭐 연기할 수 열릴 수 있겠다라는 일단은 협상의 이니셔티브를 조금 쥐는 그런 맛이 하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또 하나는 비핵화 협상 자체, 비핵화 자체에 대해서는 상수화시키고 있다. 저는 두 가지를 이번에 좀 말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존 볼턴과 우리나라 정의용 안보실장이 만나면 이 비핵화 협상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사전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비핵화 과정이 이제 북한은 이제 중국을 이제 정상회담을 하고 또 북한 외무상이 이제 러시아를 가서 방문한 자리에서는 미국이 말해오던 어떤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합의를 하고 그 일의 이행을 빨리 하는 방식과는 달리 좀 단계적 동시적 실행이라는 조금 다른 의미의 비핵화 방안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미 간에 어떤 식으로 협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큰 차질 없이 효과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북한의 성공적인 비핵화를 이끌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 아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방안 또 북한 아직 구체적으로 본인들이 어떠한 비핵화 방안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본인들의 입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을 방문하고 러시아를 방문하고 난 이후에 미국이 선호하는 협상 방안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이제 중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가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협상안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지 우리 정부로서는 아마 미국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필요가 있어서 이번 회동도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의용 실장이 미국에 가서 그 어떤 방식인지를 일단 존 볼턴한테 좀 듣고 그걸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하고도 당연히 그게 연계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정용 실장이 가게 되면은 미국이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 전략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네. 저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갔다 오고 또 리용호가 러시아를 가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와 를 한개 묶으면서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 입장이 흐트러지게 되면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흐트러지게 되면 비핵화 동력이 대단히 소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용 실장은 이번에 가서 미국의 입장이 전략이 무엇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북한에게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전략을 가다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어차피 곧 있을 남북 정상회담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회의에 매번 참석하진 않는데 어제 좀 이례적으로 참석을 했어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질 것이 있었다고 보나요? 아니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북미 회담의 길잡이가 되는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대통령이 이제 사용을 한 것인데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북미 간의 접촉이 진행이 되고 북미 회담이 될 때 이제 그 부분에서 성공적인 비핵화에 대한 북미 간의 합의가 어느 정도 좀 예정이 되어야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어떠한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인식하에 어제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미 간의 비핵화에 어떤 진전이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 간의 남북 관계만을 일방적으로 개선시키는 방안은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것이 동시에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회담 이후에 열릴 북미 회담의 성과가 어느 정도 담보되어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성격을 그런 점에서 규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발언입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세계사의 대전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조금 전에 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계사의 대전환, 그다음에 좋은 길잡이, 이게 갖는 의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네, 일단은 본론은 미북 정상회담이라고 이제 대통령께서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 자락을 어떻게 잘 깔아서 미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인가가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이다라고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이미 벌써 여러 채널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청와대 측에서도 그렇고 당국자들이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대규모 지원이나 경제 지원 같은 프로그램들은 이야기하지 않겠다, 비핵화에 집중하겠다라는 말 여러 경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자락을 저는 가닥을 잡은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맥락 속에서 오늘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우선 이 북한으로 하여금 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얕은 수라고 그래야 될까요? 좀 외람됩니다만 여러 가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회의론 그리고 속임수라고 볼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차단하고 이번에 진정성 있게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들 메시지를 한국과 북한 간에 공유하게끔 하는 정상회담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대통령께서 그 의중을 갖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제 어제 얘기만 했는데 오늘 낮에 청와대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원로 자문단들과의 오찬 회동이 있었는데요. 혹시 그 영상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이나 누가 참석을 했는지 일단 보면서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죠. 예전에 정상회담 때 어떤 역할을 했었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 정상회담을 할 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현재 이 준비위원장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 원로 회의에 참석한 분들은 이제 당시 남북관계 박지원, 정세현, 정세현 장관, 이종석 장관 등등이 오늘 참석을 했는데요. 이런 과거의 경험 등을 통해서 이번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해낼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더군다나 남북 정상회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북미 회담에서 어떠한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단순한 남북 관계 개선뿐 아니라 비핵화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메시지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마 오늘 의견 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오늘? 일단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주역이었던 임동원이나 박지원 장관이 있고, 또 이제 정동영 장관이나 이제 이종석 장관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남북 정상회담 실제로 가서 만나고 그 현황 상황을 챙겼던 그런 주역들이 이번에 자문단에 포함돼서 만나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특히 이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의 언어, 이 최고 지도자의 언어에 대한 뉘앙스와 속성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서로가 좀 주의 깊게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잡음도 있었고 오해가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서로의 이야기들을 좀 주고받으면서 경험들을 나누고, 또 하나는 이 현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 여러 가지 이 분위기를 경색시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에피소드식으로 들어놓으면 사실은 협상장에 들어가면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좀 인식하고 편안하게 듣고 가시면 훨씬 더 회담을 이끄시는 대통령으로서 안정되게 가실 수 있겠다.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허심탄회하게 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요. 저희가 지금 아직 남북 실무 접촉이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4월 27일을 잠깐만 좀 미리 상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양 정상이,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그 판문점에서 만날 거 아닙니까? 그 시각이 대체로 언제쯤 될까요? 점심시간 전이 될까요? 뭐 점심시간이 될까요? 그 이후가 될까요? 사실 우리로서는 그 판문점까지 이동하는데 뭐 이제 헬기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기 때문에 금방 가죠. 네네, 금방 갈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럼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어디에서 그 전날 있을 것인가가 사실 굉장히 그 동선을 정하거나 그 시간표를 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평양에서 판문점까지 어떻게 이동하고 얼마나 걸리느냐가 만나는 시간의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 경호상의 문제나 이런 걸 따졌을 때 뭐 판문점 근처로 와서 이제 1박을 할 가능성은 지금 적다고 본다면 뭐 이 4월 27일 오전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는 사실 그 시간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오찬 이후 시간 정도가 정상회담이 정상 간에 만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봐서는 이상적인 것 같은데, 같은 생각이십니까? 오후에 만날 걸로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점심시간 혹은 그 전에 만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물론 협의를 해봐야 되지만. 예전에 보면 그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아침잠이 많다는 정보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와서 한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언론도 그렇고 하려고 그러면 한 10시 정도에는 오픈을 해야 될 거 아닌데, 그러면은 평양에서 늦어도 7시 2시간 뭐 북한 다 2시간 정도 걸릴 테니까. 아침잠은 충분히 못 자네요, 그러면. 그래서 준비하고 하려고, 물론 뭐 그 전날 편하게 자지는 못할 겁니다. 중대 행사를 두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도 뭐 빠르면 이르면 오찬을 하면서 분위기 풀고 하고 나서 이제 그 하면서 오찬으로 이제 서로 환영사 비슷하게 주고받고 오후에 본격적인 회의를 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도 좀 있겠다. 최대한 뭐 당일을 한다면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시간은 크게 길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질문 제가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거기서 앉아서 두 정상이 뭘 주고받고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뭐 실무회담,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서 사실상 조율을 다 할 거고, 지금 미국 가 있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돌아와서 또 그 메시지를 그 팀에 전하면 또 역시 조율을 할 거고, 그럼 사실상 어느 정도 큰 틀의 합의사항은 돼서 만나는 거죠. 그 자리에 앉아서 뭐 무슨 협상을 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사실 기존의 정상회담이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지금 사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북한과 미국 간에 어떠한 차원까지 그 비핵화에 관해서 이야기가 진전이 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북미 간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북한이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그 내용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네.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진전이 되는지, 그리고 북한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과연 이 비핵화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메시지가 담보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이 27일에 두 정상이 만났을 때의 분위기와 의제 모든 것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북미 간에 그리고 북한이 정말로 비핵화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임함으로써 이 부분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만남은 굉장히 순조로운 미팅이 되고, 그리고 사전에 정해놓은 의제와 여러 가지 의전 형식에 따라서 매우 부드럽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이런 대화가 좀 부드럽지 않게 진행된다거나 그때까지도 여러 가지 북한의 의사 등이 만약에 불투명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담판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어떠한 형식으로 남북 간의 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지는 저는 현재로서는 아직 좀 불투명한 점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이제 내용이지만 형식적인 면을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그리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이죠, 리설주, 여사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같이 동행을 할까요? 만약에 식사 자리라면 동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의중은 저는 알 수 없겠지만 사실은 저는 그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판문점에서 만나는 자리가 사실 화려한 자리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와서 그렇게 편하게 만찬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새로 리모델링도 좀 해야 되긴 하겠지만 평화의 집도 어울리지 않아서, 그리고 이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지금은 이제는 미북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목에서 교두보. 서로가 이제 조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대단히 긴장도가 높은 실질적인 합의 사항은 별로 없으면서도 서로 간의 분위기를 통해서 긴장도가 대단히 높은 그런 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원론적으로 남북한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의 의지를 서로 교환하는 정도로 하고, 후속 회담을 서로 약속하는 정도에서 된다면 남북 정상회담은 일단은 무리 없이 되고, 이후에 어차피 우 박사님도 말씀하신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이 어떻게 또 재차 이루어질지, 거기에서 어떤 방향이 이루어질지가 또 중요하게 또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후속 회담을 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관련해서 어제 북한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었어요. 최고인민회의.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게 정기국회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을 해서 어떤 메시지가 좀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약 8차례 최고인민회의 동안 이제 6차례를 참석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김정은이 이제 우리 공연단이 평양에 갔을 때 4월 중에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공연을 보러 왔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제 4월에 있는 북한의 여러 정치 일정 등에 대해서도 김정은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최고인민회의라는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이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까,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있었는데 일단은 김정은이 일단 참석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런 대외적인 대외 관계에 관한 메시지도 특별한 것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북한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겠다고 완전히 결단을 내렸다기보다는 아직까지도 많은 고민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좀 주목할 점은 조직 개편 일부가 단행이 됐는데 총정치국의 위상이 조금 낮아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총정치국 자체의 위상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김정각이라는 인물 자체가 아직까지 때문에.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인민
김정각. 네. 예. 그 사람이 일단 그 제일 부부장으로 있다가 네. 이번에 이제 총 정치국장으로 사실 서울로 더 높아진 거죠. 네. 그렇게 올라간 상황인데요. 예전에 김정일 시대 총 정치국 제일 부부장도 한 적이 있어서 경험은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비중으로 보면은 군부에도 크게 그렇게 신망이 있거나 이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냥 국무위원으로 있다가 조금 더 있다가 그 부위원장급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총 정치국 자체의 위상이라기보다는 김정각 자체의 군부에서의 위상이 아주 그렇게 크지 않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사람의 문제다. 네, 예. 나머지 인물들은 이미 바뀌어야 됐던 인물들이었죠. 그러니까 네. 뭐 김기남이나 선전선동 부장 같은 경우는 나이 때문에 지금 물러난 상황이라서 그 자리 또 뭐 이만건 군수공업부장 자리 이런 자리들이 서로 대체되는 자리였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최고인문회의 국회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면은 국회를 통해서 그 국무위원회에 추임받는 공식적으로 추임받는 형식적인 절차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북한 4월 일정을 보면은요,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뭐 최고인문회의는 지났고요. 15일이면 태양절이고 25일이면 인민군 창건일인데, 자, 뭐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 여부도 중요하지만 이런 중요한 행사 때는 항상 중요한 굵직굵직한 메시지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 있잖아요.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비핵화 문제. 이런 메시지가 좀 긍정적으로 나올까요? 좀 아직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여전히 변수는 이제 북미 간에 어떠한 이야기가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북미 회담에서 물론 비핵화를 해야지만 미국이나 국제사회로부터 어떠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만약에 북한이 충분히 본인이 북한 주민에게 알릴 만큼 성과가 보장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이러한 국내적 행사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남북 회담이나 북미 회담을 기대하라라는 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보장이 안 된다면 북미 회담이나 남북 정상회담을 북한 국내적으로 선전 차원에서 이용하기에는 아직도 북한 정권으로서는 고민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정의용 안보실장의 지금 미국 방문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관련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그 경상북도 성주에서 사드 기지 관련해서 충돌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대담하는 도중에 일단 다행히 충돌은 오늘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사드 기지 내 자재 반입을 두고 주민과 경찰이 충돌을 했었는데 반대 주민과 국방부가 조금 전에 타협점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이 철수를 시작을 했고 국방부가 일단은 장비 반입은 오늘은 안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오늘 충돌 상황은 사실은 지난해 팽팽하게 대립했던 이 이른바 사드 장비 본격 반입과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네, 사드 이제 포대에 대한 그 장비들이 들어오는 문제하고는 다르고 이번에는 원래 이 사드 기지가 네. 골프장이었지 않습니까? 골프장에서 거의 한 150명 정도가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번에 사드 기지가 배치가 되면서 오면서 한 400여 명의 장병들이 거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시설들이 더 보충이 돼야 되고 또 물자도 들어가야 네, 되고 물자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거에 대한 문제였는데 여기서 이제 주민들은 여전히 이 국방부 사드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그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걸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사드 배치가 이제 어차피 말이 나온 김에 어떻게 진행이 되겠죠? 완전히 다 끝난 상황입니까?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지금 사드 그 포대는 들어와 있지만 아직 기지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드는 이제 임시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기지화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미국 측의 기대는 이러한 부분이 빨리 진행이 되고 정상적으로 이제 기지 건축 자체가 진행이 되었으면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이제 지역 내 갈등 등으로 인해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되었는데요. 북한에 대한 억제가 여전히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필요한다고 본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억제 조치를 추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물자 들어가거나 뭐 장비 들어가거나 할 때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이런 충돌 우려가 발생하고 실제로 충돌하고 다치시는
분도 발생하는데요. 이 문제를 예전하고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저는 처음에 당초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통령께서 이번에 이걸 이제 일반 환경 평가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부터 사드 기지 문제가 오히려 다 정리되는 그런 국민에서 오히려 다시금 이렇게 어려워지는 국민으로 접어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냥 특수 환경 평가를 끝내서 그냥 간이 환경 평가죠. 예. 그래서 했으면은 그냥 이렇게 이것이 상수화돼서 갈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대통령께서 사드 기지를 일반 영향 평가를 다시 하겠다.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항목들 다 세세히 다 하겠다라고 하시면서부터 이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사드 배치 자체가 유동적일 수 있다라는 식으로 메시지가 전달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사태가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거기에 지금까지 알려진 바 전제파에 대해서도 뭐 국방부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 제대로 안 밝혔다가 보니까는 전혀 수치에도 안 잡힐 정도로 미미하게 전자파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등등의 우리가 국민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다 해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좀 적극적으로 조치를 했었으면 국민들의 저런 여러 가지 에너지 낭비나 경찰 투입이나 여러 가지 서로가 마찰들이 좀 미연에 좀 방지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어쨌든 충돌 없이 뭐 양측이 좀 잘 해결이 돼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의 수석 연구위원님,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북 성주 사드 기지 내 공사 장비와 자재 반입을 놓고 대치하고 있던 시위대와 당국이 일단 극적으로 부분 합의를 이뤘습니다. 기지 입구 도로에 배치된 경찰은 철수하고 오늘 공사 장비는 일부만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장수 기자. 네, 대구입니다. 네, 일단 오늘은 큰 충돌 없이 상황이 정리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에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진입로 양쪽에 배치돼 있던 경찰 인력이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강제 해산과 강경 저지 입장을 보였던 경찰과 시위대 분위기와는 딴판입니다. 국방부와 시위대는 오늘 사드 기지 안에 들어가 공사 장비를 싣고 나올 트레일러 12대와 기사만 들여보내는 데 합의했습니다. 트레일러가 싣고 나올 장비는 지난해 11월 기지 안에 반입했던 포크레인과 지게차, 불도저 등입니다. 하지만 모래와 자갈을 실은 덤프트럭 반입 여부는 다시 서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와 시위대의 오늘 합의는 경찰의 강제 해산에 따른 부상자 발생 등이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사드 기지 내 공사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나 국방부는 장병 숙소와 식당 등 생활환경 개선 공사라고 맞서고 있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에 성주 사드 기지 입구에서 기지 내 공사 장비와 자재 반입을 맡고 있던 시위대 강제 해산 작전을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기지에서 502m 떨어진 진박교 위에서 알루미늄 막대기로 방패를 치고 경찰의 강제 해산에 강경히 맞서는 등 양측의 대치가 3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YTN 최장수입니다.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전자 서비스의 지방지사 2곳과 지사 관계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노무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부산 남부지사는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가 위장 폐업 의혹을 제기한 해운대 서비스센터를 관할하는 곳입니다. 또 경원지사는 2013년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조원 최종범 씨가 일했던 천안 지역 서비스센터를 관할하는 곳입니다. 한국 GM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부평 공장과 창원 공장을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산업부는 지정 여부를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한국 GM이 신청서에서 제시한 투자 계획이 충분하지 않다며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되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5년 동안 법인세 등이 100% 감면되고 이후 2년에도 50% 감면됩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3.0%로 유지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은 1.6%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올해 성장률 전망을 2.9%로 제시한 뒤 올해 1월 3.0%로 상향했고 이번에 이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26만 명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 1월 전망한 30만 명보다 4만 명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후 발표한 2018년 경제 전망 자료에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취업자 수가 올해 상반기에 21만 명 늘어나고 하반기에는 30만 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훈련장을 만드는 사안을 놓고 군과 지역 주민이 갈등을 빚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지역 주민의 우려를 해결하면서 훈련장은 만들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한 행정복지센터에 지역 주민과 군 관계자, 행정공무원이 모였습니다. 군시설 조성 사업을 놓고 지역 주민과 군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적극 중재에 나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었습니다. 조정 결과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지역 주민과 군, 행정이 조금씩 양보해 갈등을 해소한 것입니다. 사람들 많은데. 반짝씩 양보하면서 이해하면서 좋은 해결책을 모색하는 모범적인 생각입니다. 원주시 불온면 주민 등 240여 명은 인근에 있는 군부대가 지난해 10월부터 기계화 부대 집결지 조성 사업에 들어가자 강하게 반발하며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군이 마을을 통과하게 되면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높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행정기관은 군시설 예정 부지 인근에 유적지가 있어 사업을 중단하거나 위치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반해 군은 훈련을 위해서는 집결 훈련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맞섰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군부대와 주민, 행정기관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통해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고 적극적인 중재로 지역 갈등을 해소하는 좋은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가왕 조용필 씨가 데뷔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다음 달 시작될 기념 콘서트에 앞서 많은 사랑에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밝혔는데요. 또 최근 평양 공연은 의료진까지 따라갔을 만큼 최악의 상태였다고 털어놨습니다. 김정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집니다. 가왕이 등장했습니다. 데뷔 50주년을 기념해 열린 기자회견. 조용필 씨는 먼저 팬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50년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보답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깊은 관심에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후두염으로 고생했던 평양 공연. 당시 건강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자책감까지 느꼈습니다. 물론 의료진도 따라갔지만 그게 잘 되질 않아서 잘 먹지도 못하고 뭐 그랬을 정도였는데. 하지만 특유의 가창력으로 조용필 씨는 지난 50년 팬들을 사로잡아왔습니다. 1968년 데뷔 이래 19장의 정규 앨범을 비롯해 총 50장의 음반을 내고 디지털 음원까지 석권한 국내 유일의 가수입니다. 음반마다 새로운 장르와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을 담아왔고 60이 넘은 나이에 발표한 19집은 특히 수록곡 바운스로 젊은 층도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체력의 한계도 느낍니다. 이젠 마지막까지 노래하고 싶은 바람이 생겼습니다. 조용필 씨는 다음 달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광주로 이어지는 데뷔 50주년 기념 콘서트를 엽니다. 서울 공연 티켓은 이미 매진돼 가왕의 귀환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실감케 합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전국에서 추모 미사와 예배가 열립니다. 16일 오후 3시 세월호가 거치된 전남 목포 신항에서는 천주교 광주대교구 주최로 이 추모 미사가 봉헌됩니다. 이날 저녁 7시 반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이 추모 미사를 올리고 대전과 인천, 대구, 부산, 춘천 등 전국의 각 성당에서도 추모 미사를 봉헌합니다. 안산 단원고가 위치한 수원교구는 주일인 15일 교구 안 모든 성당에서 추모 미사를 올립니다. 개신교계도 추모 예배와 기도회를 잇따라 여는데 12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16개 개신교 단체들이 주관하는 추모 기도회가 15일 오후 4시 16분에는 안산 화랑유원지 노천극장에서 세월호 참사 4주기 기억 예배가 열립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노동당 제1비서 추대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6주년 중앙보고대회를 진행하면서 지난해와 달리 핵 보유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통일부가 이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보고대회에서 핵 강국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핵 보유 언급이 없었다는 것에 주목해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룡해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어제 열린 중앙보고대회에서 자위적 국방력 마련과 전략국가 지위 확보 등을 김 위원장의 업적이라며 부각했지만 핵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불참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이 직전에 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도 주재한 상황이고 그 전에도 최고인민회의에 불참한 사례도 있어서 특이하다고 보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최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왜곡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등학교 학습 지도 요령을 확정한 것에 대해 북한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에서 일본이 역사 왜곡과 영토 강탈 교육에 계속 매달리는 것은 우리 민족의 영토 주권에 대한 난폭한 도발 행위이고 새 세대들에게 재침 야욕을 심어주는 범죄적 기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본에 갔다 돌아올 때 10,000원씩 출국세라는 걸 내야 합니다. 관광시설 정비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들한테까지 세금을 걷겠다는 건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도쿄 황보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밀려드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거의 1년 내내 붐비는 일본 교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너무 많은 관광객 때문에 불편하다는 볼멘 소리까지 나옵니다. 좁은 도로, 부족한 대중교통수단 등 관광 인프라가 못 미치고 있는 겁니다. せっかく来ていただくお客さんに不快な思いをさせないためのインフラというのがあります。もう一つはですね、地元住民の皆さんが大変迷惑しているというところもあって、それのための対策も必要だから。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1인당 약 10,000원씩 세금을 걷기로 했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자국민도 부과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거둔 돈은 관광자원 정비와 관광 홍보에 쓰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사상 최대인 약 2,860만 명, 여기에 일본인 출국자 약 1,780만 명을 합치면 전체 출국자는 약 4,600만 명. 이런 수준이 이어지면 일본 정부는 매년 이 세금으로 약 4,600억 원을 거두게 됩니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우리 국민이 700만 명을 넘은 것을 감안하면 우리 국민이 일본 정부에 내는 세금은 연간 수백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この勢いをさらに加速をさせて一段二段と高い次元で取り組んで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일본 정부는 새로 거둔 세금을 잘만 활용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 비용 증가는 물론 일본 정부 돈으로 할 일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떠넘기려는 건 아니냐는 비난이 나올 수 있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일본 국회가 여성의 정계 진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의원 내각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를 가능한 한 남녀 동수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여야 모두의 찬성으로 위원회에서 의결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종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욕 양키스가 21년 연속으로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가치 있는 구단으로 선정됐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양키스의 구단 가치가 지난해보다 8% 상승한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2,6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류현진이 뛰고 있는 LA 다저스가 2위, 시카고 컵스가 3위, 보스턴 레드삭스는 5위였습니다. 메이저리그의 앙숙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가 주먹 다짐을 벌였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발단이었습니다. 화면 보시죠. 먼저 양키스입니다. 5대1로 앞선 3회 초 무사 1, 2루에서 기습번트를 했는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1루 주자가 2루로 들어오면서 슬라이딩을 했는데 다리가 좀 높았습니다. 보스턴 유격수가 항의하고 1차 벤치 클리어링이 벌어졌지만 큰 충돌 없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타석에 있는 선수가 공을 맞았습니다. 이 공을 맞은 선수는 문제의 슬라이딩을 한 타일러 오스틴인데요. 보스턴의 투수 조 켈리가 타일러를 맞힌 겁니다. 시속 157km의 공이었는데 고의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화를 참지 못한 오스틴은 방망이를 내리친 뒤 마운드로 돌진했고요. 결국 양팀 선수단의 난투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심판진은 켈리와 오스틴, 양키스 3루 코치 필 레빈 등에게 퇴장 명령을 내린 뒤에야 상황이 정리됐고요. 양키스는 난투극 끝에 10대7로 승리하며 보스턴의 10연승을 저지했습니다. 네, 잠시 뒤에요. 지금이 3시 29분인데요. 3시 30분에 정확하게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현장 영상으로 좀 넘겨주실까요? 네,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 오찬 회동이 있었는데 그 내용인지 아니면 김기식 금감원장 얘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조금 전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사항을 보냈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함입니다. 질의 내용은 첫째,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둘째,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셋째, 보좌 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넷째, 해외 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경우가 적법한지입니다. 이런 질의서를 보낸 것은 김기식 원장의 과거 해외 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직자의 자격을 따질 때 법률의 잣대로만 들이댈 수는 없습니다. 도덕적 기준도 적용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 원장이 티끌 하나 묻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그의 해외 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들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경우가 어느 정도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사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피감기관이라면 수천 개도 더 되겠지만 그 가운데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자료를 보았습니다.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간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습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65차례였고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이 비판받는 또 다른 대목인 개별 출장의 경우도 살펴보았습니다. 김 원장과 흡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보훈처에서 4번, 한국가스공사에서 2번,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2번, 한국공항공사에서 2번 등으로 이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수천 곳에 이르는 피감기관 가운데 고작 16곳만 살펴본 경우입니다. 전체 피감기관을 들여다보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볼 때 김기식 금감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되었거나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 감각을 밑돌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의 경우는 특정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선거관리위원회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김기식 금감원장 논란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중앙선관위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질의를 해놨다는 소식인데요. 이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자세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인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